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염사저씨 그리고 냥이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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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요즘 들어서는 저희 정치농장이 사실 한 15분에서 20분 방송을 추구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다 못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태영호 사건이라든지 지금 송영길 전 의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못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다루기도 굉장히 벅찬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5월 7일 날 한국 시간으로 그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 양님 그 기시다 방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요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 건 지난번 3월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한 것에 대한 답방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5월 19일에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학대 정상회의를 할 거고 그거를 연두에 두고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참석을 시킬 건지 그런 걸 결정을 하려고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요번에 방문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그 일본 여론에서는 저 신문을 보니까 그 NHK에서도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그 도움이 되는 말을 해라. 그런 게 그 방한하기 바로 전에 결정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일본의 호의적인 행동들을 하기를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기대에 부응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같이 그 기자회견문 한 내용들 보면 나머지 내용들은 뭐 항상 그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시찰단을 파견한다는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러 뉴스에서 봤어요. 이게 왜 시찰단인지.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정성을 중층적으로 검토, 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예, 그렇게. 근데 조금 전에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시무라 야스토시가 한국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 검증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전에 발표했어요. 그거는 서로 용어상의 차이라고 보고요. 무슨 용어상의 차이예요. 우리는 검증하겠다, 평가하겠다 이렇게 외교는 발표하고 저쪽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엇박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아니 그거는 저희 대통령께서도 그 아니 객관적인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거 양쪽에 사전 작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내주에 그 국장급 협의를 합니다. 그 시찰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거기서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기는 문제는. 아니요. 그러면 아니 다음 주에 그거를 협의한다 그러는데 저기는 왜 발표해 버리 그런 거를? 발표라기 그게 뉴스가 어떻게 나온 거지 경위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도 막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찰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소위 검증 차원에서 가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후쿠시마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했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네. 오늘 일본의 장관은 시찰단은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정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애초에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는데 그거는 그분의 성향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저는 그냥 그건 그분의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겠죠. 가지고 와서 검사도 하고 평가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걸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정상회담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보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시찰단이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단어로 그거를 표현하던 간에 그런데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검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검증으로 부를지 평가라고 부를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공동 기자회견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검증이냐 그 용어가 자꾸 나와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주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권 국가가 하는 일을 다른 주권 국가가 들어가서 검증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국제 관례상은 국제 예양상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 시찰은 그냥 단순히 둘러본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조사도 아니고 조사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할 건가?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거를 잠깐 봤어요. 그렇게 안전한 거면 정말 일본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면 될 거잖아요. 왜 바다에다 다 방류를 하는데 결국 이제 한국이 가까우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데는 한국인 거죠. 가장 인접 국가죠. 예, 우리 영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PBS 노바에서 방영한 거 최근에 봤는데 그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두 개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거 하나 세 개를 이제 뭐 비교해서 쭉 방영을 했는데 체르노빌은 뭐 거의 지금 40년도 넘었죠. 네, 그런데 넘었죠.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가 않고 지금 대형 공사를 하고 있어요. 몇십억 불짜리 그 다시 막기 위해서. 이 핵 문제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해결책 없으면. 후쿠시마도 뭐 그 전에 질 때 그랬다잖아요. 뭐 이거는 너무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원전이 파괴될 걸 대비한 훈련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전혀 훈련 같은 것도 하지 말고 훈련할 생각도 하지 마라. 엄청나게 안전하다. 그렇게까지 일본에서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체르노빌도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해결이 돼요? 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거 더 문제지. 육지에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예, 그런데 이거를 계속 막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여론을 막기에. 세계의 눈을 돌리기에 급급하고.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가 와서 우리한테 시찰단 오라고 한 거는 과연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해서인 걸까요? 아니면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거는 뭐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맡기겠어요. 하여튼 그 방송을 한번 보면 이 핵이라는 것이 어떤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과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예요. 핵은. 그래서 핵을 세우는 거를 우리가 반대하고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인류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지난번 발언에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별로도 오염되지 않았다. 방사선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 사실 파악조차 안 되고 그런 두려움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국민한테 해가 될 거라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반대할 수 있으면 반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그리고 건 이제 과학자들의 의견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건 자 일반 그러니까요. 머릿속으로는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 하다못해 윤석열 머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 예. 맞습니다. 뭐 하나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게 그 염사여 네. 씨가 기시다가 뭐 시찰단을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간다고 그랬답니다. 아 네. 그래요? 참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 파견한대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는데 1박 2일로 우리나라에 그런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서 아니 가만 생각해 보면 1박 2일로 가서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걸 뭐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의구심이 굉장히 들고 우리 놀러 가도 그렇잖아요. 1박 2일로 가서 뭘 어떻게 뭐 수치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꾸준하게. 그러니까 IAEA 시찰단처럼 정말 무슨 조사를 하고 장비를 가져가 가지고 분명하게 감사를 한 다음에 나왔을 때 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양반들이 얘기한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워킹맘, 도쿄 워킹맘 효정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미 윤석열 정치 경험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 친일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야 된다. 아예 그렇게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고 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그러니까요. 총리가 하는 거는 그냥 뭐 옛날 어떤 천황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무슨 통석의 염인가 글자 잘 모르는 네 한자로 쓰고서 애매모호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통석의 염. 맞아요. 똑같잖아요. 네. 기시다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픈데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뭐 일본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춘하고 돈 벌러 공장에 왔다고 교과서를 그렇게 쓰여요? 그렇게 쓰는 네.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한 조선인들이 당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빨림도 아니고 아니죠. 그 한국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조차도요, 개인의 생각이라는 걸 굳이 강조했어요. 말로는 그 1998년도 10월에 했던 김대중 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뭐 여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되게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얘기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치만 그 마음이 아픈 게 특별히 뭐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위안부 또 저기 그 희생자들을 또 피해자들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죄의 내용은 담지 않았어요. 결국은 과거의 그 입장, 그거는 결국은 아베의 그런 그 정권의 그 입장도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일본이 그 와세다대 이종원 교수가 한 말이래요. 일본의 그 한반도 정책이 뭐 한일 관계의 재조정 또는 뭐 격화.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적극 관여를 통한 영향력 확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견제와 대비로 요약.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항상 두 개의 한국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긴장 상태가 유지를 해야 자기네들이 그런 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그 협력과 그 밑에 한일 동맹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한국은 이제 그러니까 밑에 하위 개념인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대등하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바꾸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국제적 호구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알아서 기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참 슬픈 예,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 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유권자로부터.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외세에 의존해가지고 한번 좀 보고자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이제 뭐 막 얘기하면은 한국을 팔아서 자기 정권 유지한다고 막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뭐 보수 진영 분들이 화를 내니까 분명한 것은 내부에서 지지를 못 받으니까 외세한테 의존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외세로부터 받아오는 것보다는 퍼주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 지금 그러니까요. 구조죠. 그래서 이런 기시다가 방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는 것도 안 좋은데 속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인가도 좀 우려돼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또 무엇일까? 그렇게 정리하고 네. 싶어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양희님 의견에 많이 동감을 하는데요. 그 기시다가 그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예전도 아니고 4월 중순경에 복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 야스쿠니 신사하면 무슨 사찰 뭐 불국사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사당입니다. 사당. A급 일본 그 뭐 예전에 A급 전범의 위패들을 뭐 기리는 이게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사찰이 아니고 이게 사당이고 이 사람이 거기다 복납을 해가지고 범죄자들을 옹호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서 뭐 약간 악어의 눈물이죠. 이거 뭐 총리 자격도 아니고 뭐 그 일본의 정부 의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 뭐 이런 저는 약간 그 뭐 정치 쇼랄까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찰단 이 문제는 이게 그 오염수 시찰인지 사찰인지 뭐 이걸 좀 감사인지 좀 정확히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거기서 나오는 오염수가 잘못 핵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것들은 반감기가 2만 년도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그 태평양을 하수도화하는 그런 격이라 이건 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그 보수 정권 인사들을 데려다가 시찰하고 나오면 결과가 뭐겠어요? 나는 안 봐도 다 알아요. 괜찮다. 일본 방역 잘하고 있다. 안전하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사람들 데려와도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문제를 지적했다. 큰일 났다. 뭐 이러겠어요? 아유, 그럴 수가 없죠. 예. 뭐 1박 2일 동안 도쿄전력에서 야 이거 봤지? 야 이거 봤어? 뭐 일본 정부에서 야 이거 어때? 봤지? 뭐 이런 거면 가는 의미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IAEA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단체 자체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염사저씨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조만간 일본에서 G7 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좀 동의해 달라는 포석. 야, 한국도 이거 아무 말 안 해. 이거 괜찮다 하더라. 평가라가. 뭐 요런 그 양념을 치기 위한 포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민주당에서도 조금 시끌시끌해요. 그 김남국 의원이 코인 문제로 이게 뭐 어디서 났냐 돈이 이게 왜 신고를 안 했냐 돈이 왜 갑자기 많아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게 좀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염사 씨? 뭐 다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이 어렵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주 서민들의 고충을 잘하는 미래의 정치인 뭐 이렇게 좀 비춰졌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그런데 코인 투자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한 거야 괜찮은데 그런 것을 사실을 숨기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이 드러나왔는데도 그 설명하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두 의견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이 됐던데요. 저는 직접 그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도 숨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 나온 사람들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인정하는 거는 초기에 코인을 살 때에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출처가 나왔는지 얼마를 샀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다 명확하게 나왔다니까?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봐야 되고 저는 요번에 그거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그냥 좀 김남국 의원 하면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국회의원이고 좀 젊고 그리고 그분은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민을 그렇게 대표하는 그런 아주 청렴한 국회의원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일부러 프레임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히스토리를 다 읽어보니까 뭐 너무 다 그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뭐 되게 뭐 몇백억 막 이익이 나는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 캐시아웃 한 거, 그 현금으로 팔아서 이렇게 딱 가진 거는 400만 원인가밖에 안 된대요. 이거 본인이 직접 그거 기자회견에서 밝힌 예, 거고 하여튼 뭐 두 가지 그런 의견들이 다 이제 있어서 그건 뭐 우리가 얘기 안 네, 해도 뭐 다 다 보시면은 아시겠죠. 두 네.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대신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억울한 면이 있죠.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대표 왜 이준석은 하는데 나는 못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중도층을 봐야 돼요. 중도층을. 그런 것들이 해명을 다 100% 할 수 있어도 중도층이나 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쟤들은 있으니까 저런 게 아니냐라는 게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잘못이 안 된 것에 충분한 소명을 하고 증거를 밝히고 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공격을 할 때는 그런 약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그럼 계속 나는 결백해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편으로 서민층, 국민의힘 보수를 볼 게 아니라 중도층, 서민 유권자들 보고 미안한 점이 있어서 사죄한다라고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옛날에 한나라당,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지율 엄청나게 높고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했을 때 한나라당이 그때 뭐 했어요? 걸핏하면 다 나와서 절했거든요. 걸핏하면 나와서 절한 거 기억나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무수하게 뭐 돈봉투 사건 뭐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지지율도 낮은 데다가 맨 사건 터져가지고 그때 한 개 빨간 잠바 입고 나경원이 홍준표이 쭉 나와서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몇 번 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아, 예. 네. 그때 그걸 보면은 우스꽝스럽기가 한이 없었죠. 아이고 저 문열이 같은 녀석들. 그런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과와 큰절인데도 뭐 그것 때문에 뭐가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자세가 어떤 유권자들한테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중도층들한테는.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압니다. 다 우리가 억울한 거 알고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하고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거 다 압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중도층 서민층들을 보고 어떤 솔직하게 또 억울한 면이 있어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 이상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 뭐 국민의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쪽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거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민주진영 뭐 국민소득당이든 국민기본소득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이쪽 진영이 왜 정말로 나쁘고 잘못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난 이것이 계속 나의 화두예요. 저는요, 네. 약간 염소 아저씨랑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면, 왜 자꾸 진보 쪽에는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만드는지, 왜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왜 주식해서 돈 벌면 안 되고, 왜 코인해서 돈 벌면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괜찮아요. 떳떳하게만 하면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염소 아저씨가 사과해서 사람들이 중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전 그렇게 안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도 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더 나은 세상에서 본인들이요. 더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하고 그래서 이 저는 문제는 달라요. 예, 왜냐면 근데 국회의원이 왜 돈을 그렇지만 못 벌어요? 김남국 의원이 왜 코인 투자를 왜 못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숨겨진 부분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명쾌하지 않은 물론 양희님은 다 명쾌하게 해명됐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다고 민주당에서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은 출신은 못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억울해도 유권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바꿀 부분이 있을 때는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판국은 똑같이 가고 우리가 볼 때 한심스러운 윤석열이지만 그거를 못 이겨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안 그렇습니까?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뭐 민주당이 팍 이길 것 같아요? 똑같아지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이 검찰 그들은 김남국 의원처럼 계속 민주당 쪽 그리고 진보계 쪽 그런 의원들의 약점을 잡아서 근데 그게 진짜 약점이냐는 거죠. 진짜 약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지금 김남국 의원 좀 지나서 한번 저는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뻔히 공격을 받을 거 아는데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일단 사과는 했지만 들어와서 검사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이제는 민주당도 좀 더 많이 더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명을 할 필요 없이 왜 안 되는데 그리고 뭘 잘못했는데 그래 다 까봐 다 검사해봐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맨날 자기네들이 다
다 제가 드러나도 그냥 발뺌하고, 그리고 한동훈처럼 응? 끝까지 전화기 비번 안 까는데 그거 너무 당연히 하면서 뭐 송영길 대표가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다 포맷을 했다고 그거 비판하고 있어. 그 사람들 그러면 한동훈도 비판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 뭐 조중동 그 여론이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진보 쪽 민주 쪽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우린 더 조심해야 돼. 우리는 뭐 중도 생각해야 돼. 이제는 저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80년대, 90년대 생각이고 이제는 지금은 2020년대예요. 2023년. 젊은이들은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듣는 거. 왜 20대, 30대가 보수화되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들,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거고. 기회를 주게끔 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청렴하게 살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서 그 돈 좋은 데 써라. 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결국 능력이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능력이 열심히 했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 우리는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나는 제 주장을 얘기한 건 아니고 예, 근데 저는 이런 영석 의견 씨 저런 얘기 의견이 들으면 있다. 진짜 정말 꼰대 아저씨들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 유권자들과 청취자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예. 네. 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언론에서 좀 잘해줘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야, 이 기사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서 읽으면 좀 가려 읽으면서 좀 스스로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염살 씨, 저 이번 미국 소식도 조금 간략하게 전해주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예,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윤석열 정부 1년을 두고 우리 참여연대에서 뭐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점수를 냈는데 뭐 A에서 E까지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F 정도 가는 거예요. A에서 F가 아니고 뭐 A에서 E로 매겼던데 하여튼 최하점이에요. 뭐 5점 만점이라면 1점 몇 점 이렇게 나와요. 네. 100점 만점이라면 한 20 몇 점. 뭐 역대 최저 거의 이명박 정부 제일 안 좋을 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그거 얘기하면 뭐예요? 남들도 다 아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않겠고. 왼쪽에 더 프로그레스 매거진에서 그 LA 쪽에 서비스 인플로이스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SEIU. 그러니까 학교 용역 노조죠. 학교 용역 노조. 그러니까 뭐 학교에 이제 뭐 스쿨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수의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뭐 정원 같은 거 가꾸시는 분들, 그다음에 특수아동을 가리킬 때 또 그런 쪽에 지원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속된 이 조합인데 지난 4월 8일 날 이제 단체 협약을 갱신해야 될 때가 돼서 지금 몇 가지 개선안을 새 단협안에 넣으려고 했어요. 일단 평균 임금이 지금 참 낮더라고. LA인데 평균 임금이 뭐 26,000불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무슨 렌트비도 못 내겠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3만 몇천 불로, 즉 30%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그 다음에 주 4일 이상 일하면 이것도 현재는 법적으로는 파트타이머지만 이분들도 4일 이상 일하면은 딴 데서 일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 4일 일하면 이분들에게도 이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새 단협을 하자 해서 전 조합원이 4월 8일 날 다 뭐 90몇 %가 찬성했어요. 야,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대신 이 제안을 했을 때 이 학교 측에서는 코빼기도 안 비쳤대요. 그 원래 단협 하면은 중재 기간이 좀 있잖아요. 이때 그렇죠. 전혀 성의를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조에서 열심히 이 조합원 내부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학교 측에서는 지금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막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알려요. 우리가 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LA 시장 캐렌 베스라는 분한테 막 호소를 한 거예요. 우리가 노동조합이 여러분 당신 당선시키게 표를 줬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시장 열심히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했대요. 그 자타가 공인한답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중재해가지고 결국 타결이 됐어요. 4월 18일 날. 이게 승리를 한 거죠. 그야말로 막 격한 용어로 하면 쟁취를 한 거고, 뭐 편안한 용어로 생각하면 새 단체 협약안 컨트랙이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그 백악관에서도 서한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 그 이사회 측에, LA 학교 이사회 측에 좀 이 용역 노조분들 안을 좀 들어줘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극적 타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 그 1년 평가 얘기하고 하냐면,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할 때 그 입에 거품을 물고 2년 공세로 막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 뭐 단호하게 뭐 처리해가지고 마치 큰 문제가 안 생겨서 아주 지지율이 팍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사측과 노조 측이 싸울 때 정부가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여론을 형성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는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서 편을 가르고 이데올로기로 공격하고, 이런 거 하면은 시민들이 불편해, 마치 불편을 미리 막은 양,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사실과 이 LA에서 있었던 이 작은 단체 협약안 이 문제를 한번 비교해보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영화는 아니지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꼭 보셔봐. 이렇게 보입니까? 예, 이거 한번 꼭 잡숴봐 아니고 이거 한번 꼭 보셔봐인데, PBS의 프런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네. 예, 여기서 요새 우리가 미국 정치에서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죠. 대법원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연방 대법원 9명의 법관으로 구성이 돼서 어떤 뭐 낙태 문제 같은 거 할 때 뭐 로 비 웨이드가 바뀌고 막 이런 문제 있잖아요. 건 컨트롤이 뭐 올라갔는데 또 부결되고 막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연방 최고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그 곳에 흑인 한 분이 대법관 판사인데 보수 성향으로 찍는 사람이 있죠. 바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잖아요. 이 사람의 위치가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인 지니 토마스. 지니는 버지니아의 애칭입니다. 버지니아의. 이 지니 토마스가 이 클래런스 토마스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알려줘요. 이 1시간 53분짜. 제가 오늘 이거 다 봤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자막 켜놓고 보면 웬만하면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다 이해가 가요. 열불 나는 일도 많습니다. 이 토마스 클래런스가 순탄한 삶을 살질 않아요. 똑같이 흑인처럼 차별받고 사는데 나중에 휙 바뀌어가지고 희한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작은 위치가 아니라 세계를 사실은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뭐 무리가 아닌 미국 연방 대법관의 위치예요. 그러면서 온갖 보수적인 법안들의 편을 들어요. 게다가 이 지니 클래런스는 큐난이라든가 이 극우 성향의 인사들 속에 주동자로 이렇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이 그 극보수 단체들을 지원하는 헬란 크로우라는 억만장자의 한테 돈을 받아요. 그래서 토마스 클래런스 엄마는 그 사람이 지어준 집을 지금 10년째 살고 있어요. 10년째 공짜로. 클래런스 자녀들이 이 헬란 크로우가 대준 장학금 받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헬란의
해외에 있는 휴양지에 며칠 동안 휴가 같이 가고 그래요. 몇만 불씩 들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 클래렌스 앤 지니 토마스 Politics, Power and Supreme Court 이 프론트라인 PBS에서 아주 방영을 했는데 이거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보고 다음에 예, 본 소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열불 지금- 터져요. 열불 터지고 안타깝기도 해요.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럴 수가.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자격도 안 되고 한쪽으로 엄청나게 치우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최고 권력 가장 중요한 위치 관계 꼭 대한민국 상황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슷한 것 같네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제가 그 딱 한 가지 그 기사를 본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조선일보에선 도대체 이 1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어떤 연구원이 쓴 그 저기 정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뚝심 강한 바람의 파이터형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어디 조폭 두목도 아니고 이런 독선적인 그런 그 부분을 도대체 쓸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화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도 저는 그게 미화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진두지휘하는 대세 주도형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적 이념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형 리더십. 그리고 넷째는 지시적 위임형 국정 운영 스타일. 이걸 딱 보면서 한마디로 전문가를 무시하고 그리고 독불장군적이고 그냥 독선적인 한마디로 국민은 상관 안 하고 자기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리더를 막 미화해서 뭔가 해놨는데 이게 칭찬이라고 한 건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고 싶었어요. 네. 말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름답게 표현되기도 하고 추악하게 쓰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염사씨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좀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